자, 오늘은 박태균의 조봉암 연구 읽어볼까? 2강이고, 책으로는 3, 4부, 3, 4부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1강이 혁명가 조봉암, 그리고 독립운동가 조봉암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정치가 조봉암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온 정치가로서 조봉암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다루는 게 이번 시간의 이제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해방 직후로 돌아가 보면 조봉암이 이제 해방을 맞을 때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른바 일제 예비 검속에 걸려가지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지. 근데 이제 일제가 급격하게 패망이 되면서 여운형에게 이 치안권이 넘어가고 여운형이 요구했던 첫 번째 사안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정치범들 석방해라. 그래갖고 여운형 선생이 직접 가서 서대문 형무소 문을 열어줬고 거기서 이제 쏟아져 나온 정치범들 중에 조봉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운형 선생과 결합해서 중앙에서 바로 정치를 할 법도 한데 아내 살기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조봉암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천에서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건 그 인천에 그 무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운동하시던 분들을 모아가지고 인천 보안대라는 걸 조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해방이 되고 일제가 물러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치안이잖아요. 뭐 도둑 들고 약탈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 인천 보안대를 먼저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건준이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인천의 건준 지부를 만들죠. 건준의 인천 지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인천에 나서 만들어진 건준 지부는 단순히 사회주의자들만의 단체가 아니었고 서울의 건준 초창기처럼 좌우파가 같이 연합해서 좌파 우파 다 같이 연합해서 인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행정권을 이양받으려고 했던 그런 단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이 시기에 재밌는 건 인천 미군 정화에서 인천 부윤 선거라고 해가지고 인천 시장 선거가 열렸어요. 근데 그전에는 인천 부윤이 당연히 일본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제 미군 정화에서 인천 부윤 선거를 여니까 이 선거에 또 조봉암이 출마를 합니다. 물론 이제 낙선을 하긴 하지만 이것도 좀 재밌는. 그러니까 조봉암은 기회가 오면 제도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요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인천에서만 활동하고 중앙 정계 진출은 별로 시도한 이제 기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왜 그랬을까? 왜냐면 엄청나게 유명한 공산주의자였고 일제 시대에 정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까지 완전히 동북아를 무대로 전 세계를 진짜 종횡무진하면서 살았던 혁명가인데 스케일이 큰 사람인데 왜 해방 이후에는 중앙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인천에서만 이렇게 꽁냥꽁냥 활동을 했냐? 그건 이제 아시다시피 공산당이 이제 해방 이후에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조봉암이 엄청난 비판과 이제 비난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당시 서울의 공산당은 크게 보면 여운형의 측근이었던 그 정백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장안파 공산당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숨어 은거하다가 올라온 박헌영이 중심이 된 이 조선공산당, 이제 이 재건공산당이죠. 그 두 공산당 세력이 엄청나게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쨌든 조봉암은 양쪽이 다 굉장히 견제하고 실시한, 특히 박헌영계가 엄청나게 견제하고 실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중앙에 나가면 공산주의자 출신이니까 공산당하고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산당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당한 거죠. 조봉암의 인생은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끊임없이 비판받고 뭐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주로 박헌영한테 공격받고 제도권에 들어가서는 주로 민국당, 그러니까 한민당 계열한테 공격을 받죠. 나중에 마지막엔 이승만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참 이게 이 중도를 간다는 게 이 시기에 어쨌든 뭔가 중도파를 간다는 게 가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비극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중앙에서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중앙으로 못 가고 고향이 있었던 거야. 근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죠. 고향에서만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정치인들은 다 전국 정치인 셀럽들이잖아요.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든 중앙에서 활동하려고 하고 상해에 가서 활동하려고 하고 이게 전국적인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조봉하면 중앙으로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지방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을 챙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지역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인천이라고 하는 이 인천 병구로 출마하게 되죠. 어쨌든 인천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확실한 지지 기반이 생겼고 그게 1대와 2대 국회의원을 인천에서 당선되는 굉장히 큰 지역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전화위복이 됐던 거고 요 시기에 1936년 해방되고 한 1년쯤 뒤에 굉장히 조봉암이 다시 한번 유명해지게 되는 큰 사건이 그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라고 하는 편지 사건이죠. 아까 이명배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편지는 조봉암이 언론에 뭐 공개한 게 아니에요. 그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니라 리크 당한 거야.
조봉암이 박헌영한테 하도 박헌영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하도 그 공산당 대검파에서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까 본인 답답해가지고 박헌영한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명을 하면서 또 역습을 시도한 거죠. 그래갖고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라고 해서 자기에 대한 비판을 일견 해명하면서 박헌영 니도 잘못하고 있지 않냐 라면서 이제 따박따박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는데 이게 이제 조봉암이 개인적으로 이제 보내려고 갖고 있다가 미군 방첩대한테 여기 공산주의자 출신이니까 그 당시 미군정 시절이니까 공산주의자 출신들을 탄압을 했잖아요 미군도 그래서 미군 방첩대한테 붙잡혀요. 붙잡혀가지고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털리는 과정에서 그 편지도 압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조사를 해봐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다시 풀어주는데 내 편지도 돌려줘라 그랬더니 그거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을 해놓고 안 돌려주고 이거를 이제 언론에 흘려버린 겁니다. 미군 정측에서. 그래서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네 개 언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언론에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이 편지가 굉장히 화제가 됐고 이 공산당 내부에 이런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리는 그러니까 미군의 공작인 거지. 미군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받아 뺏어서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인 거야. 그 미군의 제일 골치 아프게 이 공산당 박헌영의 움직임이었고 이 공산당이 중심이 된 이른바 인민공화국 이걸 무력화시키는 게 가장 미군정 초창기의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리크해가지고 흘려버린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조봉암 본인에 대한 비판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 네 가지에 대해서도,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일단, 공급 유용 사건이 있었다는 거 본인이 인정했죠. 그, 태평양 뭐, 노조 대회 거기 가느라고 여비가 필요해서 그냥 썼다. 잘못했지만 어떻게 했냐.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한 거다. 이 얘기고. 김희옥 사건, 두 번째 부인이었던 김희옥 씨와 이제 동거하고 애까지 낳은 거에 대한 그 당시 상해 시절에 대한 공격, 그게 있었죠. 근데 뭐, 그것도 역시 뭐, 어쩔 수 없고 뭘 할 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이고 인정한다. 뭐 그거죠.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었다. 그냥 뭐 사랑했으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상해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던 거,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었고, 주로 그 부자로 살았다는 것도 그냥 일방적인 음해였고, 뭐 그런 것들. 그 해명을 하면서, 박헌영, 너는 잘하고 있냐. 왜 박헌영에 대해서도 비판하죠. 박헌영이 너무 지나치게 그 조직을 좌경화로 하고 있어갖고, 예를 들면 그 민전 같은 조직을 만들 때도, 원래 원래 그렇잖아요. 전선이라는 게, 이 민족주의 세력도 좀 끼워주면서 공산당이 주도해야 되는데, 너무 공산당으로만 80% 이상 해버리니까, 이게 그 제대로 된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게 너무 지나치게 자경화됐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인사도 너랑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만 챙겨주고 있지 않냐? 무원칙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그런 좀 박헌영에게 반대하는 이른바 반중앙파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그 사람들도 일견 맞는 말을 하는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다소의 어떤 포용 노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박헌영을 비판하는 그런 공개 비판을 한 건데 그걸 어쨌든 이렇게 언론이 쫙 보도가 되면서 공산당 내부에서 싸움이 있구나. 그리고 조봉암은 박헌영과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고 요때 이제 이승만도 조봉암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요런 애가 있네. 이러고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한 달쯤 뒤에 6월 23일에 6월 그 인천에서 그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큰 대중 집회를 열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좌파 우파가 서로 새몰이를 하면서 엄청나게 주도권 다툼을 하는 시기인데 우파에서도 큰 집회를 열었지만 좌파에서도 여운형 그리고 약산 그 유명한 약산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좌익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갖고 큰 집회를 하는데 요 자리에서 조봉암이 철을 치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봉암이 전향 성명서를 종이로 막 뿌려갖고 여운형이 막 대연설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봉암이 갑자기 전향 성명서를 막 뿌린 거야. 조봉암 측에서. 그래갖고 이제 여운형 연설에 젤 뿌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운형 개인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여운형계에서 조봉암을 굉장히 안 좋게 봐가지고 나중에 좌우합작 운동을 할 때 안 껴주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향서 내용을 보면 제목이 비공산 정부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조봉암은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나서서 비공산 정부를 세우자고 하니까, 이거 뭐, 전형적인 그 공산당 그만하겠다는 전향서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현재 조선민족은 공산당 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연합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는
민족 전체의 자유생활이 보장되는 나라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평서 박사는 자유인의 길이라는 책까지 쓰게 되는 건데 은근히 조봉암이 자유를 강조했고 또 나중에 나오면 재밌는 게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자유당이라는 당을 만들려고도 했다라는 거예요. 조봉암이 진보당을 만들려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은근히 조봉암은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노동계급의 독재도 반대하고 자본계급의 전제도 반대한다 이거야. 그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양측의 독재를 다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전향서를 써서 뿌립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보기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내용이죠. 너무 상식적이고 올바른 내용을 얘기하신 건데 어쨌든 당시 맥락에서는 이렇게 공산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이 공개적으로 밝힌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 공산주의 입장에 진영 안에서 배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욕을 먹게 되고 특히 여운형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전향서를 뿌렸기 때문에 여운형계로부터도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급작스럽고 돌출적으로 전향을 발표하니까 이게 이 당시에도 큰 이슈가 됐고 이 좌익내에서 완전 배신자로 찍히고 여운형도 나중에 좌우합작위원회를 할 때 조봉암을 껴주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야. 왜냐하면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의 좌우합작위는 그 박헌영 계열까지 포함하는 걸 염두에 둔 자유합작위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다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박헌영계가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는 조봉암을 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 그리고 여운형계 안에서도 괘씸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봉암이 좌우합작위에도 못 껴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아마 요거는 요런 식으로 그 돌출적인 그 전향서를 발표한 건 그 미군정의 공작이 있었을 걸로 봐요. 조봉암은 이때 이미 미군정과 미군 방첩대에 잡혀갔었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미군정과 상당히 깊은 교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미군정과 협의하에 정치 행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어느 정도 협조하면서 겨냥을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으로 새로운 정치 노선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이게 뭐냐면 우파도 안 껴주고 한민당은 완전히 조봉암이라는 건 빨갱이로 봤기 때문에 이게 신경을 안 썼고 좌익에서도 박헌영계는 조봉암 배신자로 보니까 껴주질 않고 좌우합작위원회 입장에서도 박헌영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배려하다 보니까 조봉암을 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봉암은 제3전선이라고 하는 이때부터 제3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3전선이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어떤 자기들 솔직히 말하면 이 마이너 단체 그러니까 좌우협정에서도 안 껴주고 우파에서도 안 껴주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일종의 군소정당 모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이극로 뭐 이런 사람이 같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으로 보면 사실 별로 영향가 없는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3전선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약간 이런 상황에서 50 총선거, 재헌의 선거가 딱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기회주의자고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 조봉암 입장에서는 이제 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 재헌회에 뛰어 왜냐면 그 운동권의 주류는 자기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갖고 배척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헌회 선거가 열리니까 여기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제도적으로 뭔가 해보려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개최했던 그 재헌회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때 여운형계랑은 완전히 갈라지고 물론 여운형은 이때 이미 죽은 뒤지만 여운형계와로 완전히 갈라지고 박헌영한테는 완전 원수가 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재원위의 선거에 철모해서 인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죠. 그 이런 앞에 그런 인천에서의 꾸준한 지역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이 당시에도 뭐 7, 8명 정도 후보가 막 많이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당선 가능할까 싶었는데 어쨌든 이 인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2등이었던 김석기 후보, 요즘 김석기라는 국회의원도 있죠. 근데 그 김석기 후보를 2,000표 차로 누르고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원의회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도권 정치가로서 조봉암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소장파로 분류가 되는데 이때 공산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두각을 드러낸 사람은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조봉암이고 하나는 김약수예요. 김약수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김약수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약수, 약산, 여성 이게 뭡니까? 밀양 출신 공산주의자 3인방입니다. 좌파 3인방. 그래서 김원봉하고 김약수하고 이여성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 세 명이 밀양의 친구야. 그래서 서로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면서 서로 이름을 지은 거야. 그래서 약수, 나는 물처럼 살겠다.
약사 나는 산처럼 살겠다. 여성 나는 별처럼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어린 애들이 젊은 애들이니까 약간 치기 어린 이름을 정한 거지. 그래서 그 유명한 약산 김원봉의 친구였던 김약수가 이때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들어옵니다. 재원 의원으로서. 그래서 사실은 이 조봉암과 김약수는 거의 비슷한 급의 소장파 운동 지도자로서 굉장히 그 국회의 어떤 소장파를 이끄는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김약수와 조봉암이 약간 노선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조봉암은 조봉암은 나중에 농림부 장관이 되면서 국회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정부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재헌의회에서 국회를 헌법을 만들던 과정에서 조봉암이 했던 활동은 뭐냐면 일단 대통령 중심제를 반대합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이승만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반대하면서 이승만이 추진하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건 대통령이 너무 무한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약 체결권도 있죠. 선전포고권도 있죠. 군 통수권도 있죠. 국무위원 임면할 수 있죠. 거기에 사면 감형권도 있죠. 거기에 계엄 선포권, 지금 윤석열이 했던 계엄 선포권도 있고 국회 결의를 재심 제2요구권이죠. 제2요구권도 있고 이게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 대통령인데 이렇게 큰 권한을 주는 경우가 어딨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비판하는 그런 이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고 이때 또 김약수는 약간 이제 그 중도스러운 그리고 약간 이 일제 시대에는 공산주의 활동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중도파 진보 계열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모아가지고 무소속 구락부라는 걸 만들게 되죠. 이때는 일본어로 클럽을 구락부라고 불렀는데 이 구락부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장파 구락부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당시 민중들의 그 요구사항이었던 농지개혁 그리고 친일파 청산 또 하나가 외국군 철수예요. 근데 외국군 철수에서 중요한 건 소련은 이미 자발적으로 철수를 했기 때문에 미군 철수가 주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개혁, 친일파 청산, 미군 철수 요 세 개가 주요 소장파의 정치 의제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 엄청나게 기세를 올리게 돼요. 인기도 많이 끌고. 근데 이제 몇 달 운동을 하다가 이승만 쪽은 이걸 그냥 둘 리가 없잖아. 그래서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걸 벌려가지고 다 일망타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김약수를 비롯해서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체포해 버려요. 그래갖고 감옥에 가서도 막 고문하고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북한이나 소련 측 자료들이 나온 걸 보면 일정 부분 북한 측에 공작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한 두 명 정도는 그런 북한 측에 공작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활동을 했던 거고 또 몰랐던 사람도 있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 완전히 허위 날조는 아니었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추측만 가지고 수많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구금하고 고문하고 뭐 이랬던 사건이니까 그 올바른 일이었다고 볼 수 없죠.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일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래서 조봉암이 강력한 어떤 그 라이벌이자 동료가 될 수 있었던 김약수가 초기에 리타이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리타이어하면서 김학수는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럼 조봉암이 소장파의 리더가 될 만했는데 이승만이 여기서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이승만의 정치력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전격 지명을 하면서 이게 이승만의 초대 내각 인선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초대 내각 인선의 그 이슈가 됐던 건 첫 번째는 한민당을 배제했다는 거. 원래 인천 김성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한민당 측에서는. 근데 이 인천을 제껴버리고 인천한테 뭐 상공부 장관인가를 제안했는데 인천이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김도연 씨가 상공부 장관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승만 직계로 말도 안 되는 그 깜이 떨어지는 인물들로 막 장관을 임명해 버렸고 초대 총리도 이윤영이라고 북한에서 넘어온 목사를 그냥 임명을 해버려갖고 그것도 국회에서 부결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범석 장군 출신 독립군 출신이었던 이범석을 총리 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 논란 속에서 조봉암이 농림부 장관이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승만은 누가 봐도 극우일 것 같은데 왜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했냐? 박태균 교수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민당 견제용이었다. 그 당시 이승만의 정적은 한민당이었고 한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민당과 철천지 원수인 공산주의자 출신인 조봉암을 이용을 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 총리 이윤영이 부결됐기 때문에 두 번째 총리였던 이범석을 인준시키기 위해서는 한민당을 제외하고 꽤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소장파와 뭔가 타협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파가 지지할 만한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내가 경제 정책은 너네랑 비슷해.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결국 소장파를 어떤 총리 인준 과정에서 효율화하기 위해서 조봉암을 임명했다. 요 소리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군정의 압력이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군은
그러니까 뭐 아까 허영무 교수님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친 그런 어떤 그 안 좋은 부분에서 얘기하셨지만 해방 공간에서의 미군은 루즈벨트 정부입니다. 루즈벨트 정부 그다음에 트루먼 정부예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들이었고 소련과도 협력했던 사람들이에요.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미군정은 한국에서 농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 미군은 진보 세력이었다고 미국은 약간 진보적인 리버럴한 정부였고 그런 미군정의 어떤 일정한 압력도 있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조봉암은 미군정과의 어떤 소통 속에서 정치 행보를 했다 그랬잖아요. 미군 그 방첩 때 체포된 이후에 전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야, 그 조봉암 임명 좀 해줘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 압력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압력을 통해서 미국이 의도했던 건 당시 이승만 정부가 너무 친일파를 왜냐면 친일 경찰들을 중용했기 때문에 사실 내각에는 친일파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일반 경찰과 공무원들을 그 친일파 주인들을 대거 중용해갖고 정권을 세웠기 때문에 친일파 정부라는 비난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런 비난을 다소 중화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활용하게 한 게 아닌가. 그 이승만도 정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조봉암이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됐고, 근데 이제 그럼 농림부 장관으로서 뭘 했냐? 아까 말한 그 김원식 교수님 몇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농지국을 만들어서 농지 개혁 법안을 입안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조봉암이 6개월밖에 농림부 장관을 못했기 때문에 이 농지 개혁이 조봉암 임기 중에 완성되지 못했지만 농지 개혁의 큰 방향성은 조봉암이 정한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농지국장으로 강진국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좌파적인 경제학자, 좌포적인 농업경제학자를 영입을 해서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을 영입해서 그 사람한테 농지국장을 맡겨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굉장히 농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농지개혁 법안을 만들도록 입안을 하게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조봉암은 농지개혁 법안을 만드는 건 이 관료한테 그 전문가한테 그 일임을 한 것 같고 본인이 더 신경 쓴 거는 농촌 지도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농협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농가회의라고 하는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이 조직가로서의 조봉암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야. 그 조봉암은 철저하게 정치가였던 거예요. 뭐냐면 조선은 당시 대다수가 소작농이었잖아요. 조선인 대부분의 생업은 농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게 농지개혁이고, 그래서 이제 땅을 띄워줘가지고 자영농으로 만들어줬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냥 개별적인 자영농으로만 남아 있으면 힘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직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민들의 정치적 조직을 만들려고 해서 농협을 만들려고 한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농협은행 있잖아요. 그 농협은행의 시조쯤 되는 조직을 조봉암이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랜 공산주의 운동 조직가로서의 어떤 조봉암의 면모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민을 그냥 단순히 재산만 만들어주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조직화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자가 돼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본인의 이렇게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 조직을 만드는 것과 농지 개혁을 하는 것. 요걸 농림부 장관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요게 나중에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활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겨우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왜 6개월 만에 물러났냐? 한민당이 엄청나게 미워한 거야. 당시 그 국회에서 어쨌든 야당 역할을 하고 있던 한민당이 집요하게 조봉암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책 수행을 갖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도덕성을 갖고 공격하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금 유용, 이게 대표적인 게 공금 유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국가의 주된 역할은 양곡을 매입해가지고 이 당시만 해도 아마 통제 경제였기 때문에 그 양곡을 국가가 매입을 해서 그 쌀을 국가가 수매를 해가지고 배분을 하는 그 이제 배급을 하는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양곡 매입 자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자기 농림부 장관 관사를 관사를 수리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공금 유용했다는 걸로 해서 비난을 해가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봉하면 이 도덕성 문제가 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도덕성이 문제가 되면 무조건 물러나요. 그게 이제 요즘은 전혀 그런 걸로 물러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선비들이었고 다 이게 유교적인 도덕성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러나는데 일단은 사의 표명을 합니다. 사의 표명을 하면서도 하나하나 국회에 나와서 해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개국 초였고 그 당시에 그 농림부 장관 관사라고 해가지고 일제시대부터 쓰던 건물을 줬는데 그게 이미 쌀농화 돼가지고 도저히 개인이 살 수가 없는 건물이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른 건물 낡고 완전히 허름해가지고 뭐 창문도 제대로 없고 그런 건물을 하나
관사로 쓰게 되니까 농림부 직원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아니 우리 장관님이 어떻게 이런 건물에 살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직원들이 나서서 막 그 집을 고쳐주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 비용을 일부 농림부 예산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당시 무슨 특활비가 있겠어요? 무슨 뭐 판공비가 있겠어요? 그 장관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지원되지 않던 초기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일부 갖다 썼다. 근데 이제 네, 그게 결국 문제가 되니까 책임지고 사임했고 그다음에 뭐 농림 신분사를 만들려고 한 것도 있고 이게 몇 가지 이게 조봉암은 상임 시절에도 그 공급 이용으로 문제가 돼서 비난을 받았잖아요. 조봉암의 특징은 뭐냐면 권력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적극 행정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나중에 뭐 감사해서 걸릴까 봐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이 권력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을 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건 일제시대 독립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농림부장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국회 감사에 걸려갖고 문제가 되니까 결국 6개월 만에 사임하긴 했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박태균 교수가 여기에 덧붙이는 내용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임 이유는 그거였지만 실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농림부의 주된 업무는 추국 수매예요. 그 이게 겨울에 그 쌀이 생산되면 그걸 정부가 수매를 해서 배급을 해야 되는데 이 추국 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예상 수매량이 예를 들면 100% 그러면 30%밖에는 정부에서 수매가 안 됐다는 거야. 농민들이 쌀을 안 팔려고 하는 거야. 그 왜 그랬냐? 그게 아까 이제 대구 사건하고도 연관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왜 그랬냐? 일제시대와 미군정을 거치면서 농민들이 정부한테 쌀 뺏기는 걸 엄청 지긋지긋해 한 거예요. 일제시대야 뭐 태평양 전쟁 중이었으니까 막 쌀을 뺏어가가지고 그 군량미로, 일본 제국이 군량미로 쓴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배를 쫄쫄 굶었고, 미군정이 들어오니까 미군정 놈들도 쌀을 뺏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돈도 비싸게도 안 쳐주면서 쌀을 가져가가지고, 왜냐면 메가더가 일본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기근 사태가 벌어지니까, 조선에서 공출한 쌀을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일본으로 보낸 거야.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 미군들한테 주고, 일본에 나눠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러면서 이제 조선 농민들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수확한 쌀인데 이걸 일본 놈들한테 또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정의 공출도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대구폭동이 일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정부가 쌀 가져가는 거면 다 똑같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 조봉암 농림부 장관 시절에도 잘 이렇게 적극 협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수매가 30%밖에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뭐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림부 장관은 일찍이 6개월 만에 사퇴를 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었고 그래서 국회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 퇴임 후에도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연설이나 그런 어떤 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농지개혁, 정부가 추진한 농지개혁을 뒷받침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 만들려고 했던 농촌 조직, 농협 조직, 그건 농가회의라고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1951년까지. 이렇게 한국 전쟁 중이죠. 한국 전쟁 중에도 계속 농가회를 만들어갖고 전국 대회를 열 정도로 이 조직화 사업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농림부 장관 사퇴한 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조봉암은 1대 국회잖아요. 1대 국회는 2년밖에 안 됐어요. 재헌국회는. 요 안에서 주로 한민당의 후신이었던 민국당과 민주국민당이죠. 민국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다음에 민국당을 반대하는 활동을 주로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민국당이 이승만이 대통령 중심제를 어쨌든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각 책임제 개헌을 다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봉암은 내각 책임제 개헌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나는 왜 개헌에 반대한다라는 책까지 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때 사실 이때 뭐냐면 이승만과의 밀월 관계였던 거예요. 왜냐면 이승만이 종립부 장관을 임명해 줬잖아. 그러니까 이때 조봉암은 이승만계에서 활동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승만이 만들었던 대한국민당이라는 당에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민국당을 반대하는 이승만계의 맹장으로서 활동을 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이승만보다는 그 민국당을 더 이렇게 정적으로 생각해서 민국당을 제어하는 왜냐면 민국당이 지주계급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농지계급을 추진하는 이승만으로서는 지주계급과 싸우는 게 주된 역할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민당, 이 민국당 계열은 이승만도 미워하지만 조봉암은 더 미워한 거야. 저 공산당 출신이 우리의 계급적 기반을 다 뺏어가는 농지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병옥이라든가 낭산 김준현이라든가 이런 한민당의 중진급 정치인들은 조봉암이라면 아주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아주 이렇게 엄청난 감정적인 그 갈등이 생겨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민국당이 민주당이 될 때 조봉암이 이건 나중에 3강에서 얘기했지만 민주당에 합류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조병옥이나 김준현 같은 정치인들이 끝내 막아갖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에 두 개의 계파가 생겨나는 계기가 되고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렇게 일대 국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고 농림부 장관, 특히 농림부 장관을 한 게 엄청 컸죠.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농지 개혁을 입안했고. 그러니까 이래서 2대 국회에서는 재선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저도 이번에 그 이택선 박사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의외로 초선 그 재원 의원 중에 2대 국회에 재선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한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재선 의원들이 2대 국회에서는 대부분 낙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원의회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지. 근데 조봉암은 어쨌든 농림부 장관을 초대했다라는 그 전국적 명망이 있었고 이때는 대한국민당이라고 하는 이승만의 어떤 여당, 이승만을 지지하는 여당에 참여한 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대 국회에서도 인천 병구에서 무난하게 재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안 되는 재선 의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의 입지가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국회 부의장이 당선되는데 요때 2대 국회가 참 재밌고도 아쉬운 게 2대 국회에 당선된 명망가가 누가 있었냐면 이 그 유명한 삼균주의를 내세웠던 조소왕 선생, 우리나라 헌법의 어떤 기본이 됐던 삼균주의, 그 임시정부의 이론가였던 조소왕, 그리고 안재홍, 민세 안재홍, 그 유명한 건국준비위원이었대. 건국준비위원회를 할 때 몽양 여운형하고 같이 이렇게 좌우파 협력을 했던 안재홍, 그다음에 여운형의 동생이었던 여운홍, 이런 사람들이 다 2대 국회의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김구나 여운형이 살아 있었으면 이때 이분들하고 같이 2대 국회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랬으면 아마 이승만에 대한 강력한 라이벌이 됐겠죠. 그래서 아마 굳이 개헌을 하지 않아도 국회 안에서의 어떤 간접선거로도 김구나 여운형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구 대신 조소왕이 들어온 거고 여운형 대신 안재홍과 여운홍이 들어온 거거든. 2대 국회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 이분들이 만약에 이때 정치 활동 암살당하지 않고 뭐 은퇴해갖고 지방으로 은거해가지고 조용히 어떤 목숨만 붙이고 살아 있었으면 그랬으면 아마 2대 국회에서 1대 국회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명분상 들어갈 수가 없죠. 1대 국회는 단독 정부.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2대 국회라도 들어가서 이승만을 견제하는 라이벌로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웠고 어쨌든 이대 국회에서 재선 의원이었던 조봉암은 여러 번의 경선을 거쳐서 국회 부의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3지대를 모아서 아까 조소왕, 안재홍, 여운홍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갖고 이승만을 견제하는 별도의 정당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대 국회가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국회로 이승만을 견제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게 1950년 6월 19일에 개원을 한 거예요. 6월 19일에 개원하고 6월 25일에 6.25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 국회는 제대로 된 활동도 해보지 못하고 굉장히 이게 인적 구성이 좋았어요. 이대 국회는 굉장히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국회가 될 수도 있었고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북한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6.25를 일으켜버리는 바람에 그 6.25를 일으키면서 이 기라성 같은 정치들을 다 잡아가요 북한으로. 그러면서 사실은 이분들이 제대로 정치를 해보지도 못하고 조소왕 납북되고 안재홍 납북되고 이러면서 다 정치판에서 사라져버려요. 들어오자마자 국회의원 되자마자. 그리고 이제 이때 그 한 35명 정도가 납북되거나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 좋은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이대 국회에서 활동을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봉암의 동지가 될 수도 있었던 분들이 다 사라지고 또 조봉암만 진보 정치인 중에 또 조봉암만 남게 되는 거야. 어쨌든 이게 아쉽습니다. 근데 6.25 당시에는 조봉암은 어쨌든 다른 정치들은 오 이게 뭐지 하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북한에 납북되거나 이랬는데 조봉암은 이런 전쟁이나 얼마 전에 우리 계엄 사태도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순간의 판단이 이 인생을 좌우하는 정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때 판단 잘해야 돼요. 이 정치인이 평소에 얼마나 준비가 돼 있냐 아니냐는 이럴 때 등장하는 거야. 그 국민의힘 의원들 60명 어영부영하다가 국민의힘 당사로 갔다가 이제 계엄에 참여 못한 것처럼 평소에 어리버리하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리버리하다가 나중에 날아가 한순간에 날아가요. 근데 조봉암은 평소에 이렇게 이런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딱 북한이 쳐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잘못 이거는 전쟁 범죄고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에 남아있던 자료들을 챙겨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서울을 탈출합니다. 요때 이제 이승만은 이미 먼저 탈출해가지고 예, 대구로 내려가 있었죠. 근데 이제 조봉암이 그 급하게 이제 국방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야 이거 국회에 있는 자료들 갖고 가야 되니까 그 트럭 좀 지원해줘라 그랬더니 지금 난리 나가지고 지금 다 도망가 생겼는데 무슨 트럭이냐 해서 트럭 한 대 겨우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에다가 그 자료 좀 몇 개 실어가지고 급하니까 그 한강다리 폭파시켰잖아요. 한강다리 폭파되기 직전에 그 폭파하는 날 새벽에 급하게 조봉암이 마지막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구로 내려가서 이승만 정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승만이 이게 퉁명스러운 쪽으로 아니 뭐 인민군에 갈 줄 알았더니 내려왔네 이러고 이제 한마디 했다는 그런 탐탁지 않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봉암은 판단을 잘해갖고 이렇게 대한민국 쪽에 딱 붙는 그런 선택을 한 거고 하고 어영부영하던 그 국회의원들은 상당 부분 북한에 납북되거나 죽거나 뭐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조봉암이 그 6.25 이후에도 그 한국의 정치인으로서 계속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이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쟁 중에 그 부산이 임시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요때 그 일강에서 나왔던 부인이 김조희 씨와 처가댁은 다 북한에 납북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생사를 몰라요. 왜냐면 근데 김조희가 조선 그 일제시대 공산주의 활동을 하긴 했지만 조봉암은 북한에서는 왜냐면 남로당이 있었잖아. 박헌영이 북한 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봉암을 배신자였다 그래갖고 배신자 조봉암을 찾아라 이렇게 해갖고 그때 서울을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막 조봉암을 찾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조봉암이 이때 붙잡혔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김조희도 납북되는데 김조희도 아마 북한에서 그렇게 별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봉암하고 얽혀 있는 사이였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조봉암과 그 나중에 우리가 평양을 수복하잖아요. 그래서 평양에 갔을 때 조봉암도 평양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김조희를 찾았다는 거예요. 김조희랑 처가 어떻게 되는지 막 찾았다는데 결국에는 소식을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김조희와는 그때 생이별한 채로 이산 가족으로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부산 정치 파동 때는 이게 부산에서 이제 이승만이 개판을 치고 특히 큰 게 국민방위군 사건이었어요. 아시죠? 국민방위군에서 10만 명 넘는 그 사람들이 다 그 쫄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렇게 하면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국민방위군 사건도 거창 양민학살 사건 이런 게 터지니까 도저히 이승만이 이게 행정가로서는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그런 판단이 내려졌고 이때 이승만의 야당이었던 그 민국당, 한민당에 오시는 민국당이 이게 대통령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각 책임제로 돌아가더라고. 내각 책임제 개헌을 또 시도합니다. 벌써 세 번째 내각 책임제 시도죠. 이러니까 이때는 조봉암도 찬성을 해요. 첫 번째 내각 책임제 시도 때는 개헌에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내각 책임제 시도 때는 야 이승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봉암도 이때는 그 민국당과 함께 내각 책임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승만은 무슨 소리냐 이거 정권 찬탈이다라고 해서 대통령 직선제로서의 개헌을 왜냐면 국회에서는 도저히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대통령이 못하겠으니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먼저 나왔다가 부결되고 내각제 개헌은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뭘 합니까? 이때 계엄령을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를 이게 윤석열처럼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계엄령을 선포했고 군을 동원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군 합참부장이었던 이종찬은 거부하죠. 지금 전쟁 중에 무슨 계엄령이냐 그러면서 전쟁 중에 병력을 빼서 후방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 이종찬이 거부하니까 그 당시 헌병사령관이었던 원용덕이라고 하는 같이 계엄사령관을 할 정도의 급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승만한테 찰싹 붙었던 사람이 있던 거죠.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뭐 아주 적은 병력만 가지고 계엄을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근 중이었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3, 40명을 그냥 납치를 해버리죠. 출근 버스 채로 납치를 해가지고 감금을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군인들이 그 국회를 개워싸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개헌안을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이렇게 상정을 해갖고 통과시켜 버리는데 이때 이제 국회 조봉암은 그거였잖아요.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국회 지도부였으니까 신익희랑 같이 찾아갑니다. 이승만을 찾아가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계엄 해제하시라. 그리고 그 잡아간 그 국회의원들 석방해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승만이 안 됐죠. 야, 니네가 모여갖고 장면을 뭐 대통령을 선출하려고 그랬다며 이러면서 이제 씨알도 안 먹히죠. 왜냐면 장면이 아마 국무총리였나 그랬는데 사임을 하고 국회로 들어가서 그 민국당이 주도하는 내각제 개헌안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간선제로 선출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고 그걸 막기 위해서 개헌을 선포한 거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당시 정치권에 굉장히 풍운화 중에 한 명이 그 창랑 장택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택상의 비서가 김영삼인 거죠. 그래서 장택상이 김영삼의 어떤 그 정치적 대부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장택상이라는 사람이 원래 민주당 출신, 한민당 출신 인사였는데 요때 이승만한테 딱 건너갑니다. 그래갖고 이승만 그 정부에서 총리를 맡으면서 꾀를 내가지고 이 한민당과 이승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 미군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발췌 개헌안이라 그래서 직선제 개헌안으로 가되 국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하는 뭐 국회의원이 장관도 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거를 하는데 실제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게 미군도 요걸 지원한다고 하니까 결국엔 할 수 없이 요거를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립니다. 근데 뒷얘기를 보면 이때 미국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에버레드 계획이라는 거죠, 유명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번 기회에 이승만 제거하자. 이승만 제거하고 백선엽 같은 사람을 차라리 그냥 군인을 이렇게 군정을 만들자. 그 군사 독재 형식으로 해가지고 군정을 만들어서 이승만을 제거하자라는 입장이 하나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안에서도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걸 지지하는 흐름과 아니 무슨 소리냐, 전쟁 중인데 무슨 쿠데타고 무슨 군정이냐, 그냥 이승만 그냥 그대로 두자. 그대로 두고 적당히 정적 타협을 시도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전쟁을 추진하고 있었던 특히 미 군부 유엔군과 미8군을 중심으로 아니 그럼 전쟁 중에 무슨 대통령 교체냐 너무 부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타협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때 장택상이 발췌견을 꾀를 내니까 장택상의 안을 미군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타협을 하는 식으로 이 계엄 사태가 부산 정치 파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산 정치 파동을 보면서 아 저 늙은이 저 더 이상 적고를 봐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정치판에 뛰어든 게 또 김대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게 나중에 한국 정치의 주역들이 막 무럭무럭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실상 대통령 직선제를 추진하는 발췌개헌이 통과되고 요때 조봉암이 또 애매한 태도를 취해요. 뭐냐면 이 그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발췌개헌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소량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야 이거 더 이상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냥 이승만이 하자는 대로 발췌개헌 해가지고 이 사태 일단 마무리하자라고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하게 되고 요걸 박태균 교수는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이게 결국 뭐냐? 이거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게 결국 이 발췌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할 수 있게 해줬고 이게 이승만 독재, 이승만이 3선 4선까지 하게 되는 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줬고 이게 결국 조봉암 스스로에게는 정치적 자살행위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자살행위이기도 했다라는 거지. 이때 조봉암이 발췌개헌안을 찬성함으로써 이승만이 독재로 가는 길을 터줬고 그게 결국 본인의 자살행위가 됐다라고 해서 박태균은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 이태선 박사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요.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건 정치적인 그 상황에서 그 나중 역사고 그 상황에서 전쟁이 진행 중인데 이승만은 저렇게 땡깡을 부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나마 그래도 합리적으로 스무스하게 그 헌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건 그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떤 타협이었다라고 현실 정치인으로서 현실적인 타협을 한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이때 발췌 개헌안에 동의한 거에 대한 조봉암의 판단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잘못한 거였다. 그리고 어떤 그 보수 진영에서는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런 생각이죠. 저도 뭐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안 그랬으면은 파국으로 가는 건데 그 북한하고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 후방에서 정치적 파국으로 가면 뭐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조봉암이 남다른 점은 그렇게 하면 이승만이 좀 기호할 만도 하잖아요. 약간 이승만 편을 들었나 싶은데 그 바로 그 발췌개헌 토관에서 새로 대선을 치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아무도 대선 안 나가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승만의 압도적인 명망에 대항할 사람은 김구나 여운형처럼 이렇게 그런 전국적 명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김구나 여운형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승만도 그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를 시도한 거지. 그런데 그래서 이때 명망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이시영 선생. 이시영 선생은 이승만보다도 나이가 위였어요. 그리고 워낙 독립운동가로서의 명망과 신흥무관학교부터 상해 임시정부까지 올곧게 독립운동을 한 그런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회영 선생은 그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시영 선생은 살아계셨던 거고. 이시영 선생이 그나마 대선에 나올 법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어. 근데 이시영도 딱 분위기 보니까 이승만 나오면 뭐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안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조봉암이 원래는 이시영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직선제 선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이승만이 행정가로서 무능하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이승만의 대항마가 있어야 될 수,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시영이 아이고 뭐 질게 뻔한 선거에 왜 나가느냐 그러면서 안 나가겠다고 해버리니까 알았어. 그럼 당신이 안 나가겠다면 나라도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조봉암이 그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봉암이 나오겠다고 하니까 민국당에서도 저 조봉암이 나오는 꼴은 못 보지 그러면서 급하게 그러니까 다시 조병욱 같은 사람 부통령은 출마해서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감히 이승만에 맞선다는 건 너무 두려운 거지. 그래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조봉암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급하게 이시영을 안 나가겠다는 이시영을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출마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신흥우라고 하는 또 사람도 출마해가지고 4파전이 되는데 실제로 신흥우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승만이냐 또 민국당의 이시영이냐 그리고 조봉암이냐 이 3파전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명망으로 보면 이시영이 2등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승만은 74%로 무난하게 당선이 됐지만 조봉암이 이시영을 꺾고 2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봉암이 아마 76만 표 정도 얻고 이시영이 72만 표 정도 얻었다는데 어쨌든 몇만 표 차이는 안 나지만 그 기라성 같은 나이도 많고 독립운동 경력도 이승만에 비기지 않는 이시영을 조봉암이 꺾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에서는 사실은 젊은 게 스펙이 될 때도 있어요. 젊은 게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들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경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봉암이 그래도 농지개혁도 했고 농림부 장관도 했고 뭔가 이승만에 맞서도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조봉암이 깜이다. 인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정치의식이 높았던 그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는 조봉암이 무려 그러니까 이승만이 45% 정도 득표를 했고 조봉암은 35%나 득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 고관여층들, 정치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고관여층들은 이승만 다음은 조봉암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조봉암이 정치판에서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세력을 갖게 되고, 이때 이렇게 정치적 이상이 개인적으로 높아졌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민국당에서도 너무 미워했을 거고, 이승만 정권에서도, 어라? 이거 봐라 하면서 조봉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또 재밌다기보다 좀 이게 좀 특이한 에피소드가 이때 조봉암 캠프에 사무국장 같은 걸로 참여한 사람이 서북청년단 출신의 그 우파 테러 단체잖아요. 서북청년단 출신의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조봉암의 그 캠프 사무국장 같은 걸로 참여해가지고 조봉암을 도왔다는 거. 이것도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근데 이 양반이 이게 서북청년단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나서 김지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권력투쟁을 하다가 밀려나고 그리고 또 북한 잠깐 점령했을 때 북한에 갔을 때 유엔군이 임명하는 평안 도지사가를 했다는 거야. 젊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근데 이승만은 임명하지 않았는데 유엔군이 임명한 걸 받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승만한테 또 찍히고 그래갖고 결국 이 사람이 조봉암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살상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처형당하는데 무슨 사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이제 암살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 조봉암을 도왔던 사람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뭐 하여간 이런 일들로 조봉암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수난을 당해요.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봉암 근처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어른어른 거리게 돼요. 조봉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동해안 반란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동해 부대에 전쟁 중이었으니까 부대 시찰을 다닐 거예요, 대통령이. 동해 부대에 시찰을 온 이승만을 군인들이 감금을 해버리고 그리고 대신 조봉암을 대통령으로 옹립하자라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그러니까 일종의 역모 사건인 거지. 그런 의혹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조봉암을 너무너무 미워했던 낭산 김준현 그 낭산 김준현이 이 사건을 폭로를 해요 국회에서.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검찰이 뭐 수사를 하니 많이 했었던 사건도 있었는데 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지만 그러니까 조봉암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는데 조봉암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보다 좋아진 거야. 조선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왕 시키려고 했다고 이름만 오르면 그냥 무조건 죽어요. 본인이 아무 관여하지 않았어도 조선시대 같으면 무조건 사약 먹고 사약 드링킹하고 죽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가 좋은 게 이름 나왔다고 죽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목숨은 보존하셨지만 이게 아까 말했던 김성주의 라이벌이었던 서북청년단 출신의 그 특무대 고문이었던 김지웅이라는 사람이 이게 그 조작한 그 창작극이었다라는 소문이 있고 어쨌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2대 대선에서 이력 정치권에서 엄청난 이렇게 입지를 다지게 되었는데 놀라운 재밌는 점은 그랬기 때문에 이승만한테 견제를 당했고 이승만 정부에서 엄청난 관건 선거를 해가지고 다음 바로 이어서 치러진 3대 국방 이 정도면 1대 2대 국회의원을 했고 대선까지 나왔으니까 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이승만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법도 하잖아요. 그리고 등록만 했으면 무조건 당선됐겠지. 그랬는데 국회의원 등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선관위 자체가 등록을 안 받아줘 버려요. 그러니까 추천인 미달이다. 뭐 추천인의 명부에 뭐 중복이 있다. 나중에 김대중도 이런 식으로 등록을 안 받아줘가지고 국회의원 출마를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승만이 딱 찍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출마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천 병구에 나가려고 했다가 등록을 못하고 그다음에 부산이 있으니까 부산에 나가려고 했다가 또 등록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서대문에
서대문은 이기붕이 출마했던 지역이에요. 이기붕 뭐 이승만 조건의 이인재였던 이기붕하고 붙어보게 돼서 이기붕이 있는 지역에 서대문구에 출마했는데 여기서도 출마를 못합니다. 등록을 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엔 조봉암이 직접 이렇게 추천인 명부를 갖고 서대문 선관위를 찾아가요. 그래서 나 조봉암이 올시다. 그러면서 나 여기 국회의원 등록하려고 했으니까 받아주죠. 그랬는데도 서대문 선관위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안 된다 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엔 등록을 안 받아줘가지고 결국에는 마감을 넘겨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정치적 휴지기를 가지게 되는 것까지가 이 4장의 4부의 내용, 3, 4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고 어쨌든 이 시기가 정치가로서 조봉암이 그 행정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쨌든 활동했던 시기고 요때 농지개혁이 성공한 게 결국에는 한국이 나중에 산업화를 하게 한 물적 토대를 만들어준 거죠.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기 자산이 생겼고 그래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낼 수가 있었고 또 농지개혁을 하면서 지주들은 산업자본가로 전환될 수가 있었고 요 기반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나중에 산업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대지주 중심의 어떤 그 농업사회였으면 필리핀이나 동남아처럼 제대로 된 산업화를 못한 채 지금까지도 대지주들이 계속 이렇게 귀족화돼가지고 특권 계급화돼서 자기들끼리 정권 주고받는 그런 그 후진국이 됐을 텐데 우리가 이때 농지개혁을 한 게 결국에 산업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요즘 학계에서 재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대현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한동훈이 또 받아갖고 한동훈이 또 언급하고 이러면서 이 조봉암에 대한 재평가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조봉암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농지개혁 때문입니다. 예, 농지개혁을 해냈다는 게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진보당 사건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조봉암을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보수 쪽에서 조봉암을 재평가한 건 이 농지개혁이죠. 그리고 이 농지개혁을 다시 돌이켜 보면 이건 위대한 타협이에요. 당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던 모든 세력이 한민당이 썩 내켜하진 않았지만 모든 세력이 위대한 타협을 한 겁니다. 이건 좌파로서 조봉암 세력이 갖고 있던 전문성, 거기에 집권의 명분이 필요했던 이승만의 의지, 그리고 리버럴한 미군정의 압력, 그 미군정의 어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있던 압력, 거기다가 산업자본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었던 인촌 김성수를 비롯한 어떤 계몽된 지주 세력. 이게 모든 지주 세력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인천 김성수는 확실히 그걸 동의를 했어요. 인천은 이미 그 땅을 대부분 처분하고 고려대학교나 경성방직 같은 걸 만들어서 현대적인 산업자본으로 전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지주 세력이 이렇게 산업자본이 되지 않으면 전통적 지주 세력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고 인천이 한민당과 민국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민국당 내에서도 대놓고 반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 세력의 위대한 타협입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북한이 6.25로 남한에 쳐들어왔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해방이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미 다 농지를 받기로 했는데 무슨 해방이냐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스스로 자원 입대해가지고 이른바 이렇게 북한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성립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물적 토대를 만들어 줬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주대환 선생님 같은 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대한민국의 사주팔자가 좋았다. 그 시기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거기 미군정도 진보적인 미국 민주당이었고 이승만도 민국당하고 싸우면서 농지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민국당에는 인천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하고 계몽된 지주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인데 하나만 빠졌어도 아마 어려웠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합리적인 방식에 이렇게 지주들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고 농민들 입장에서 큰 부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원래 내던 그 소출 있잖아요. 그 소장료 한 30% 정도를 5년간만 내면 자기가 내는 소출의 한 30% 정도를 5년간만 내면 땅이 자기 거가 되는 그런 채권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일제시대에는 거의 100%를 뜯기고 일반적으로 지주실에도 50% 정도 뜯겼는데 30%만 5년간 내면 내 땅이 된다는데 그걸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대부분의 농민들이 그걸 신청해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리즈너블한 방식의 합리적인 방식의 토지 개혁이었고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한다고 했지만 결국엔 집단 농장화가 됐기 때문에 무상몰수된 거 다시 다 정부가 가져가서 결국 국가에 의한 소작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개혁이었다. 농지 개혁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은 평가되고 있는. 그 당시에는 북한의 무상몰수에 비하면 우리는 좀 약간 좀 부소극적인 농지개혁했던 거 아니냐고 해서 진보 진영은 되게 비판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농지개혁이 됐고 그게 이제 한국의 산업화의 물적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범도 얘기 나왔으니까 홍범도 얘기만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홍범도나 김원봉 같은 그런 어떤 무장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재평가하는 건 좋지만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 독립운동가들을 재평가하는 건 좋지만 저는 그거는 한국의 어떤 운동권들이 가지고 있는 김일성에 대한 컴플렉스라고 봐요. 김일성은 항일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는 이게 말로만 독립운동했던 이렇게 이승만이나 아니면 문화 계몽운동했던 이 김성수 한민당 세력이 집권해서 결국 친일파 정부 아니냐 이 얘기 이 컴플렉스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독립운동 무장운동한 사람 누가 없어?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군사정권은 김좌진, 김구를 많이 띄웠던 거고 진보 진영이 집권하고 그러니까 홍범도 김원봉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진짜 누군가.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된다. 그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핵심은 말로, 그 무력이 아니라 말로 대화를 통해서 뭘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타협을 이뤄내려고 했던, 그 극단적으로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세력 안에서 타협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민주공화국의 흐름인 거거든요. 저는 그런 흐름을 대표하는 사람이 김성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안창호고, 몽양 여운형이었고 인천 김성수였고 그다음에 축산 조봉암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산을 다시 공부하는 이 강과를 연 이유도 조봉암은 타협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지. 그러니까 좌파 박한영한테도 욕 먹고 그 한민당 계열한테도 욕 먹고 욕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때로는 이승만하고도 협력하고 때로는 소장파하고도 협력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뭔가 타협을 해내려고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려고 했던 거지 자기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물 끝까지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저는 이 조봉암이 소중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한국의 역사를 다시 쓸 때 조봉암이 소중한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 정치 생각하면 절대 타협 안 하려고 그러고 누가 더 얄밉게 얘기하냐. 누가 더 상대방 이렇게 가슴 아프게 긁냐. 이걸로 싸우는 정치판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계엄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 무장 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을 일정 부분 인정하되 거기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자가 누구였냐.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리고 해방 정국에서 그다음에 건국 과정에서 정말 민주주의의 원칙,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고수한 사람이 누구였나를 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 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조봉암에 대해서 서원도 하지 않고 있다. 독립서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은 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서운에 나서야 된다. 다만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민주주의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2강의 내용은 이 정도고 3강에서는 이 조봉암의 어떤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공을 들였던 1950년대 후반에 중후반의 활동 그리고 3대 대선 출마와 그다음에 진보당을 만들려고 했던 진보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진보당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형당하게 되는 그 조봉암의 인생 말년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정당 운동가이자 진보주의자로서 의 조봉암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얘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